작년 하반기부터 쭉 규제 완화 정책이 거의 매월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2월 21일에 발표하고 이번에 발표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여러 번 나눠가지고 여러 개로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정지역 해제할 때도 정말 눈치 보면서 정말 뭐 해제한 것 같지도 않게 처음에는 해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원하게 지방 풀어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풀어주고 이제 4개만 강남 3구랑 용산만 남기고 규제 지역 없잖아요. 쫙 다 풀었고 그리고 이제 발표돼서 분양권 쪽도 다 풀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부동산이 혹시 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정부에서 눈치를 보고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기조를 조금 크게 더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규제가 다 풀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취등록세 중과만 폐지가 되면 움직일 사람 많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금리 인상이 정말 빠르게 됐을지라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거든요. 사실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게 항상 정비례관계에 있진 않았어요. 반은 금리가 오를 때 가격이 떨어지고 반은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금리랑 완전 100% 상관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지만 지금은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상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져서 지금 그런 거라서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금리 인상 때문이야 라고 하나를 딱 직관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게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전에 취등록세 중과 폐지만 나오면 움직이겠다 했던 건 이전의 분위기랑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원하게 분양권도 풀고 다 풀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 움직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왜 아닌지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거의 다 푼다는 분위기고 시기가 왔는데 그럼 나는 언제 움직여야 될까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언제 움직일 거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시장이 정상화돼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움직여야 안전할 텐데 그럼 시장의 정상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거래량이라고 생각해요. 거래량. 사실 지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를 이제 하셔야 되겠다. 이제 일반 매매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경매 쪽으로 하셔야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거래량이 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매를 하려고 해도 내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완전 싸게 받았어요. 경매로 부동산을 완전 싸게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팔려야 말이죠. 그리고 전세가 맞춰줘야 말이지. 내가 투자에 이런 A부터 Z까지 쭉 가려고 한다면 우선은 거래량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내가 경매로 움직이든 뭘로 움직이든 리스크 없이 움직일 수 있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당장 수요가 확 죽었으니까 좋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아직 버티게 하는 수요가 꽤 많고 가격이 생각보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매수자들의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로서도 조금 더 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급하게 움직일 필요 있을까? 그리고 아직 리스크가 크게 산재하는데 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그 거래량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된 정책을 봤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얼마나 유용성이 있고 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정책 전후로 세금이 이렇게 바뀌었고 옛날에 못 팔던 건 이제 팔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게 됐지만 그런 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지금 시기의 시장에 효용성이 있을까,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를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움직이면 좋을지를 가늠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래량의 회복,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거래량의 회복을 이끌어올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발표됐는지, 그러면 그 정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오늘 판단을 해보면서 같이 정책을 두루 살펴보고 쭉 한번 알아보려고 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정책을 쭉 같이 한번 훑어드릴 텐데 그 훑어드릴 때 이게 과연 내가 생각했을 때 거래량 회복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그 대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책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늘어지는 시기에 다 같이 맨날 꾸준히 지키던 거. 지금 시장에서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이 정말 절실히 와닿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늘어지려고 하는 마음 고삐 단단히 쥐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어제 2시에 보도하는 걸로 나온 건데 서울 투기 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한 모두 지역을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 없는 거예요. 그냥 투기 지역으로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요 4개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전과 작년과 달라진 점을 체크하셔야 돼요. 챙기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주거심의위원회를 열기 전부터 이제 주거심의위원회 열릴 거야. 월말에 열 거야. 그때 열 건데 어느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막 연기를 피우는 뉴스를 먼저 확 뿌린 다음에 주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적으로 뚜껑을 까봤을 때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거심의위원회 연다 만다 뭐 얘기가 없었어. 그리고 원래 월말에 보통 주거심의위원회를 열고 뭐 2-3개월에 한 번 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12월 달에도 조정지역을 수도권 시원하게 해제를 했었는데 1월 2일에 또 갑자기 물론 경제 정책 회의를 열면서 이것도 같이 열어서 개최를 해서 1월 5일 목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빨리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뭐 전부터 막 연기만 피우고 결과적으로는 그 조정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도 하고 해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바로 해제를 한 거죠.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보다 부동산의 정책에 대해서 좀 마음이 급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보다 규제 완화 발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그 강도도 점점점 세지고 그 끝판왕이 지금 1월 3일 어제 전반적인 해제를 대부분 다 하는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부동산 경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체감하고 있다라는 거, 급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전에는 정말 다주택자로서 약간 슬프게도 범죄자 취급까지 징벌적인 세금으로 거의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린 이제 마음 편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제는 다주택자로서 사회적인 순기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임대 물건을 제공하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갔죠. 이제 곧 더 지나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정말 빚내서 집 사세요. 정말 대출 빵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빨리 집을 좀 사주세요.
집을 하나라도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 애국자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규제 정책이 아니고 이제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규제를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남은 규제 몇 개 안 남은 걸 규제를 대부분 폐지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활성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활성화 정책이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금리가 언제까지 빠르게 오를 거야?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올릴 거야? 얼마나 길어질 거야? 이게 남아있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규제는 없어. 다 풀어줬어, 거의. 그러면 활성화 정책이 언제 될 거야? 이렇게 한 발짝 먼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대부분, 그러니까 규제 정책을 대부분 다 완화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데 영향이 너무 적어. 그러면 이제 활성화 정책 카드를 뭘 꺼내줘야 되나? 언제부터 꺼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지금 정부가 좀 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는 그래서 급하지 않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줄 거 다 챙겨가면서 인정받아가면서 움직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규제지역 지정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규제됐던 조항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라고 이제 올려드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자료 여기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부 이런 데 가면은 자료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이라고 해서 1월 3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3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지금 부동산 분야에서 최근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주거 불안이 심해져서 이 대응에서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 정책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규제를 그냥 정상화하겠다. 완화해서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어요. 그 다음은 규제가 정상화됐어도 시장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해제는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이 활성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져서 가장 먼저 규제를 시작하는 분야가 분양권 시장이에요. 분양시장. 근데 가장 마지막에 규제를 풀어주는 시장도 분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좀 규제를 풀어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분양권은 끝까지 좀 옥죄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쫙 이번에 풀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 완화의 정말 메인은 분양시장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분양을 시원하게 거의 풀어줬으니까 그럼 분양권을 가서 내가 청약을 하거나 뭔가 최근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청약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격이 하락할 게 남아있고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청약을 당첨받잖아요. 물론 실거주라면 상관없고 입지가 정말 좋고 지금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 자체가 싸게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언제라도 괜찮아. 그거는 안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문제는 이후에 지금 당첨을 받아도 이후에 입주할 때의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첨을 받아서 2년 후 거를 미리 해놓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입주장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입주장에는 또 막 물건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마피라던가 뭐 정말 싼 물건들이 나와서 그때 해결해도 되는데 굳이 이자 내가면서 내가 당첨받으면 중도금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는데 물론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굳이 내가면서 내가 당첨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지금은 분양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나중에 지금 미분양도 늘고 있고 나중에 입주할 때 돼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거를 주워와도 되는데 굳이 지금 막 적극적으로 물론 실거주는 뭐 제외하고 그 외에 투자용으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설 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했다. 그래서 서울의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거 해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지역 해제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요. 이 4개 구는 전 지역 모두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실 분양권 거래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매 제한 때문이었는데 이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좀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발표되고 나서 이제 팔 수 있게 됐어. 제도적으로는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팔 수 있어 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고 입주장도 걱정이 되니까 지금 팔까 하고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매 제한 완화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래량, 제가 아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정책의 영향력과 유용성, 효과, 영향력을 따지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거래량이 되는데 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전매 제한 완화예요. 대신에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정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물론 매수자도 뭐 전매 제한에 걸려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단지가 있었다고 하면 매수자한테도 좋은 거지만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쪽을 더 영향력이 비중이 큰 쪽을 생각하자면 매도자 측이 더 크죠.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데도 못 팔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 완화가 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은 많게는 3년, 비수도권은 기타 지방은 없고 광역시 6개월, 그리고 수도권 기타는 6개월로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조치계획에서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래요. 시행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시행령 개정 이후에만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매도하고 싶더라도 매도를 못하는 물량이 많을 텐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매 제한에 걸려 있었던 물건을 갖고 있었다. 근데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뀐 이 개선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양권 쪽에 전매 제한에 걸려 있었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물량은 많아지고 거래는 많이 안 되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기존에 붙었던 피값이 대부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프리미엄이 완전 입지 좋고 좋은 애들은 덜 떨어질 수 있거나 뭐 조금 매수자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긴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떨어질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P값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버티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분양권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된 거죠. 이전에는 고민할 게 없었어.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근데 이제는 팔 수는 있어. 근데 과연 내가 팔 거냐? 손해를 감수할 거냐? 그러면 내가 그 손해를 갖고 가는 게 손해가 더 큰지 아니면 파는 게 손해가 더 큰지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요새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앞으로 두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액을 계산해봐서 어디가 더 큰지를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버티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버티기는 가능한데 내가 과연 이게 파는 게 좋을지 안 파는 게 좋을지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최악과 최선을 생각해가지고 손해액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어떤 쪽이 더 크냐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월세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전에는 분양받았던 집에 무조건 소유주가 들어가야 됐어요.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전월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요새 전세 맞추기 어렵다라고 많이 하는데 입주장에 있는 단지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나마 또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나와서 전월세 물량이 입주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한데 거래 활성화에 그러면 이게 기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격 면에서 오히려 더 좀 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물량이 더 많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량 자체는 전월세 쪽에서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월세 물건이 나오지 않고 대출이자가 빠르게 올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낮은 가격의 전세가 시장에 조금 공급이 되는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후에 지금 대출금이 부담이 돼서 싼 대출을 줄여서 갈 수 있는 집을 원하시는 임차인 분들은 이런 쪽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쪽에서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집에 살고 있지 않고 투자하는 물건만 있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입주장이 시작되는 이런 물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거다. 소급한대요. 이전에는 소급 안 해준다고 정말 강경하게 버텼잖아요. 그 날짜 이후로만 해줄 거야.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소급해줄 테니까 제발 시장아 조금 살아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제 이후 분양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대신에 주택법을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해준다는 거죠. 조치 계획을 보면. 그래서 이 발표가 된 이후의 날짜 1월 5일부터 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통과 안 되면 어떡해요? 통과되겠죠, 분위기가. 설마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설마 안 해주려고 법 개정을. 그래서 우선은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지켜보긴 해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겠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청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잖아요. 그래서 HUG 허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에서 12억으로 작년 11월에 상향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12억 이상도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도 인당 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한대요. 그래서 이전에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은 12억 원 이하랑 보증 한도는 5억이었는데 이거 자체를 다 없애고, 이 허그 내구 개정 후에 준비를 거쳐서 23년 1분기 내에 시행을 하겠다. 1분기면은 언제예요? 3, 4, 5인가요? 1, 2, 3, 3개월. 3, 4, 10이니까요. 3월 내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하겠대요. 그래서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 배정을 안 해줬다는 거죠. 특공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다자녀 등 그 큰 집을 원하는 고가주택, 9억을 넘어가는 거를 고가주택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특공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다자녀 가구 등 뭐 이건 솔직히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여기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이거를 해제해주고 싶으니까. 사실 정책 발표되는 걸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전에는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유를 정말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제해주고 싶어하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어때요? 매수자 쪽을 건드린 거예요? 매도자 쪽을 건드린 거예요?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수자 쪽에 쿠션을 대준 거죠. 이전에는 매수를 어떻게든 못하게 수요를 억제하는 그 규제 정책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완화해서 너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후에 처분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매수를 억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발 좀 청약 좀 해줘. 분양 좀 받아. 지금 미분양이 너무 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돼. 라고 해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아예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23년 2월 중에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의 완화. 이게 바로 이제 매수자 측에서도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수요를 활성화하는, 그 수요 안에서도 다주택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어때요? 다 규제 완화해줄게 라고 해도 거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주로 된 정책을 메인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해줬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어쩔 수 없이 완화를 해주더라도 중과하는 비율을 남겨놓고 이 정책을 풀어줬는데,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한테도 똑같이, 오히려 이 수요 자체가 다주택자예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해서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게 2021년 5월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사람들만 해도 미계약 물량을 해소했는데, 지금은 무주택자만 무주택자만 이거를 가져가라. 줍줍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줍줍. 이전에는 줍줍 못하게 막아야지 해서 했는데, 무주택자만 줍줍을 하게 해줬더니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서 이제는 유주택자, 다주택자도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이 이제 허그에서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겠다라는 건 이제 건설사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건설 안 하려고 하고, 그나마 진행하고 있던 애들은 지금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분양을 더 미루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나마 PF 대출 해줄 테니까, 보증을 확대해 줄 테니까 건설사들아 좀 공급하기로 했던 거는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 사격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해주는 분위기이다 라고 이 정책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PF 대출이 안 나와서 건설사들이 지금 자금 운영이 안 돼서 돈맥 경화에 좀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정책이 지금 나온 거다. 그리고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해서 그 수요자들한테, 취약계층한테 균형 있는 주거를 제공하겠다.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공공분양을 하면 상승장에는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수익을 내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공공분양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나는 민간 청약 받아가지고 피로 자산을 상승시키거나 이 청약으로 당첨받았던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챙겨가야지라는 수요가 있어서 공공분양이나 이런 공공주택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후로 수요층들이 공공 쪽으로 정말 많이 갔어요. 특히 전월세. 요새 전월세 거래 안 된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 관심 갖지 않았던 그 공공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매도가 안 돼서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들이 증가를 했는데 수요는 오히려 줄다 보니까 그런 거래량 자체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매매가 거래가 안 되면 전월세라도 거래가 돼야지 먹고 살지. 전월세 어차피 한 명 집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매매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아니면 전월세를 살든 거래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도저도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수요 자체가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든 조금 이 시기를 지나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공적으로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또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줄어든 그쪽, 민간 쪽에서, 민간 거래에서 줄어든 면이 있다. 이런 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맞추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지금 안 맞춰져가지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진짜 정말 실거주 수요 탄탄한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실거주 수요 탄탄한 거, 안정성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잘 느끼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참에 이 시장에서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는 거기에 누가 미리 말을 얹지 않아도 알아서 이거 여기 실거주 수요 탄탄해? 아닌가? 그거를 먼저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한번 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살려가지고 잘 살아남으셔가지고 오히려 내공으로 잘 승화시키길 바라는 마음 조금 전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3일 화요일에 연이어 나온 정책이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고시에서 1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구조 안정성 비중을 완화해서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까지 높였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튼튼해. 근데 다만 썩었어. 많이 낡았어. 그리고 주변이 정말 황폐해. 그래서 도로도 너무 불편하고 막 아파트에 곰팡이도 피고 녹물 나오고 막 그렇게 해도 구조 자체가, 이 골격 자체는 튼튼해서 아파트가 당장 쓰러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재건축을
안전진단을 통과를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중을 30%로 줄어들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그러니까 녹물이라던가 뭐 바퀴벌레라던가 주거 환경, 도로가 좁다던가 주변이 지저분해서 뭐 조경 같은 것도 그렇고 인도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갈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의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을 해서 이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하기 편하게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선을 보면 이전에는 구조 안정성을 50%에서 놔뒀었는데 이제는 30%로 낮춰줬고, 그 낮춘 부분들에서 주거 환경이 15%밖에 안 되는데 2배로 늘려줬죠. 30%로. 설비 노후도도 5%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전진단이 조금 더 비중이 됐고,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의 현행 및 개선안을 비교를 보면 이전에는 이제 구조 안전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건부 재건축 구간이 30% 내에서만 이제 재건축이 되고 30에서 55%가 조건부 재건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45에서 55% 조건부 재건축이고 45%는 재건축으로 그 비중이 한 15% 정도가 더 재건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 검토를 폐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토를 폐지하면서 안전진단 30에서 55점은 전부 의무로 이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선택 시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차는 지자체 재량에 상관없이, 지자체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금도 더 얻고 이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인프라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공공기관이 수행해서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자체가 기본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검토 범위도 지자체가 요청한 평가 항목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불리할 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자체의 힘이 커지고 지자체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해 주겠다라는 거죠. 안전진단 여기서도. 그래서 조금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